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입술이 너무 파리하고 좀 조명이 좀 세팅이 이상하긴 한데 지금 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금 소리가 잦아든 틈에 확 찍어야 돼서 뭐 일단은 찍고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저를 좀 다시 재단장하고 아니면 조명을 좀 바꾸고 다음 동영상 좀 더 예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인생 얘기를 하는 뭐 인생 역정이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냥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대학교 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무슨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이제 번외로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전학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직장이 이곳저곳 많이 다니는 편이라 지금도 전혀 연고 없는 일무연고한 대전에 와서 이렇게 5년 이제 넘었죠. 5년 넘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6년 됐군요. 어, 뭐 낯선 지역에 가도 뭐 다 한국이니까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크게 뭐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사는 것도 어릴 때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대전이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대전이고요.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조금만 확대하면 여기 안동이라는 곳에서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태어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부모님은 여기 청송이라는 정말 정말 산골로 유명한 여기 보면 봉화, 영양, 청송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에 세 개의 군이 있어요. 이게 BYC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이제 저개발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산골 시골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형적으로 정확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 이제 그 부모님이 터를 잡고 살고 계셨는데 뭐 터를 잡았다고 그냥 직장 때문에 그러신 거죠. 여기 보면은 주황산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위성 지도로 보면 와 산이 뭐 엄청나죠. 네. 지금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작은 학교였고 지금은 찾아보니까 폐교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폐교가 된 이 주황산 국립공원 근처에 네, 여기 어디 작은 어디 마을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마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이쯤이구나. 네, 이쯤 어디 마을에 네, 아마 지금 그 초등학교는 이미 그때도 작아서 진작 폐교됐고요. 그 국민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불렸죠. 이 근처 어디 있었을 그 국민학교 근처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네. 한 3살까지 살다가 때는 뭐 미취학 아동이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다음 이사 간 곳이 네, 경상시 하양읍이라는 곳입니다. 경산은 대구 옆에 있는 작은 위성 도시예요. 대전으로 치면은 계룡이나 어디라고 해야 되나? 세종 정도 거리?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어요. 거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도시 크기는 뭐 계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이 도시의 특징은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일대학교라는 게 있고 여기 또 효성 대구 가톨릭대학교 그 당시에는 효성여대였어요. 가 있고 조금 내려가면은 대구대학교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경산시라는 곳에 어, 방금 말씀드린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네, 그런 작은 도시예요. 네. 여기 있군요. 대구대학교. 네, 큰 연못 옆에. 여기에 이제 역이 있고 금락리라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 근처 어디에 살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 그 마을이 정확히 어딘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닙니다. 그 초등학교 이름이 아마 요 동네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요 동네쯤. 요 초등학교에 다녔고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또 전학을 갑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면서 그때는 뭐 여기에 뭐 그렇게 많은 것이 꾸며져 있지 않았고요. 굉장히 지금도 뭐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지만 읍이니까 그때는 뭐 더 뭐 별게 없었죠. 동네 전체 아파트 하나 있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대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동네로 제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네. 대구에 간다고 해서 크게 뭐 엄청 들뜨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여기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여기도 뭐 동네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대구 분들은 지금 우리과 백수정 교수님도 대구 분인데 백수정 교수님이나 배성민 교수님도 대구 출신이신데 그분들은 좀 시내 쪽 분들이고요. 저는 이쪽 그 당시에 고산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지명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여기가 경산시인데요. 경산시와 사실상 생활권을 같이 하는 그런 동네였죠. 대구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 타고 한 40분, 50분 나가야 되는 대전을 치면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가양동 이런 데라고 해야 되나? 네, 좀 시내까지 좀 멀리 있는 그런 동네예요. 파남막 이런 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여기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느 아파트로 갔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미 없어진 걸로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요쯤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2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대충 뭐 이 아파트라고 치면 이렇게 큰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자잘자잘한 아파트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그 눈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길이 내리막길이라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트럭을 타고 이삿짐을 다 싣고 이제 트럭에 다 같이 타서 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차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가정이. 저도 차가 없었고. 그래서 가다가 여기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아마 슈퍼에서 물을 사려고 내렸거나 뭐 이유는 있겠죠. 아니면 길을 물어보려고 내렸거나 내렸는데 부모님이랑 그 이삿짐 그 트럭 아저씨는 쭉 들어가서 이 끝에 아마 저희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끝이에요. 여기 중학교가 생겼구나. 여기에 이제 내려서 여기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이삿짐을 나르셨을 거고 저는 여기 내렸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는 일부 친구들과 여기서 마주친 거예요. 두 명의 친구들을 여기서 마주칩니다. 자전거를 탄. 그래서 걔들이 너 뭐냐? 라고 했을 때 나 이제 여기 이사 왔어 오늘. 그래서 뭐? 이사 왔어? 야, 그럼 우리 놀러 가는데 같이 갈래? 몇 살인데? 이렇게. 나 2학년. 우리도 2학년. 그래서 쫄래 낯선 동네에 와서 여기 학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놀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이거 미아예요, 미아. 쉽게 말하면 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간 첫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놀다가 뭐 그렇게 오래 놀지는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얘네들 집이 다행히 저희 아파트 옆동이었기 때문에 옆동에 둘 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이제 이삿짐을 나르던 이제 부모님이 저를 찾아다니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제가 다시 발견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만난 두 명의 친구와 그 다음날 또 놀이터에서 만난 우리 앞동의 친구까지 해서 세 명이 제가 이 동네에 살 때 저의 단짝이 돼서 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저수지에 날마다 가서 놀고 이 산 위에 등산 올라가고 여기에 아직도 보이네요. 누군가의 이 산소가 있었는데 이 산소 되게 죄송하지만 참 저희 장난 놀이터로 많이 놀고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런 지금 초등학교가 여러 개 많이 생겼는데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엔 여기 끝도 없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가 다 뭐였냐면은 젖소 농장, 젖소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소똥 냄새가 엄청 나는데 뭐 거기 근처에 구경 다니고 뭐 그랬던 시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대구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가득가득 차 있지만 그때는 아파트가 뭐 한 서너 개 이제 막 들어서는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2, 3, 4학년 때까지 네, 대구에 살면서 뭐 대구 시내로 가서 뭐 쇼핑도 다니고 어머니랑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같은 바로 옆 동네지만 제가 그 전에 살던 하양이라는 동네랑 바로 옆 동네지만 사실은 행정구역이 대구로 달라지면서 뭐 무슨 글짓기 대회를 나가도 대구고 뭐 우리 동네에 대해서 배워봐요 해도 대구고 그래서 좀 어색했던 처음에는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기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그 가건물들이 남아있는 그 가건물이 아니라 후에 지은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는 건물이 요거 두 개였는데 이때 제가 어릴 때 학생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경산에서 이쪽으로 이 고산초등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구 시내 중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옆이니까 조금만 이사 오면 이제 전학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군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3학년 때, 2학년 때 전학 갔을 때 60번, 63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학년 때, 4학년 때도 계속 우리 반이 60명씩이었고 3학년 때는 한 학년에 15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오전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교실의 캐패시티가 용량이 그 학생들 한 학년에 12반에서 15반 되는 학생들을 6학년까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반의 학생들은 오전에 등교를 하고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해도 되는 학년들 같은 경우에 절반의 학생들은 오후에 등교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혹은 한 주 정도 하면 그 다음 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되게 좋았어요. 오후반이면은 12시에 그 학생들 수업 끝나면 우리는 1시에 등교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1시에 등교해서 5시인가까지 수업 듣고 이제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랴부랴 건물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학교에서. 그래도 모자랐어요. 그래도 오전 오후반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이 체육관은 없었고 여기에 뭐 테니스장이랑 뭐 등나무가 있었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제 삶이었고 이 동네가 지금은 뭐 굉장히 개발도 많이 됐고요. 여기에 올림픽 대구 그 월드컵 경기장으로 쓰였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스타디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이제 라이온즈 파크라고 야구장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곳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대구 끝이었어요. 대구 끝.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경산시 하양읍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죠. 네. 나중에 나머지 제 초등학교 시절의 이사 과정은 또 잠시 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네, 투자공학 돌아보기. 지금 동가이자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동가이자를 보시면 강의할 때는 PPT에다가 메모를 했는데 사실 그 동영상을 찍은 이후에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 다 원노트로 해요. 펜 색깔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 영역을 벗어나는 곳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돌아보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펜은 제가 요걸 좋아하고 요 색깔을 좋아하고요. 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어떤 금융 상품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마련을 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요. 기업이 그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거나 R&D를 하거나 혹은 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혼자서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는 행위를 financing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financing.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어떤 증서를 주는데 이게 금융상품이 된다는 거죠. 예, 요게 금융상품이 된다. 너무 이렇게 길게 선을 그었네. 요게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금융상품을 우리가 증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니까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 돈의 크기를 투자 금액이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네,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뭐 개별 거래에 대해서는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누가 뭐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전체 시장으로 봐서는 결국은 어떤 균형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균형 가격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건 비싸다 그래서 줄이고 이건 싸다 그래서 올리고 했을 때 뭘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 하면서 균형에 다가가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래 수익을 적정 가치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건데 내가 이렇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이고 나중에는 그 증서를 다시 기업에게 주면 내가 돈을 받을 텐데 거꾸로 그게 얼마쯤 될 거냐 그리고 언제가 될 거냐 얼마나 확실할 거냐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 거냐 어느 만큼 돌려받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거냐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서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다음 페이지의 얘기였죠. 앞에서 나오는 두 가지 시점, 언제 돈을 받을 거냐 내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 무조건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따로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험에 관련된 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왜 복잡해지냐?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저를 잠깐 치울게요. 또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 미래의 돈을 이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혹은 내가 되팔고 싶어지는 시점이 왔을 때 얼마의 기업이 되사겠다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서로 금융 그 상품에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고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조건에 따른 금액이 된다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 가치의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값이 변화하는 것도 변화하는 거지만 그 값이 적혀 있는 대로 나한테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올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100%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거의 100%에 가깝게 무조건 그렇게 되는 약속에 대해서만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들은 주로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차입금융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갚는 거죠. 돈을 빌려서 되갚는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 됐을 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게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 불확실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빌려준 돈보다 많이 더 받는다, 이 위쪽으로 열려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오케이를 하겠지만 아래쪽으로 열려있는 가능성은 허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 빌려줬는데 이게 잘 되면 150만원을 갚을 거고요, 안 되면 90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빌려준 건데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투자가 아니고 빌려준 거다라는 개념이면은 이것도 일종의 투자예요. 그 이자율만큼 투자를 한 거거든요. 금융상품에 투자한 거지 그 사람에게 투자한 건 아니고, 그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투자랑 돈을 빌려준 개념이라고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차익금융상품에다가 내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는 고정적으로 얼마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고정수입 자산, Fixed Income Asset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리스크가 없는 동네예요. 리스크가 이쪽은 없다, 이쪽은 있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건 0이다 라기보다는 0에 가깝다 혹은 0으로 간주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딱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100%로 왜 이래 이거?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손을 인식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100%에 거의 가깝다는 거고, 이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막 이렇게 막 정규분포처럼 막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익금융, 돈을 빌려주는,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종류의 금융, 돈을 파이낸싱, 마련하는 행위에 관련된 금융 증서들을 우리가 고정 수입 자산이라고 불러요. 픽스드 인컴 에셋.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채권이고, 우리가 지금 돌아보기를 하는 내용이 채권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지분금융이라 그래서 너 나한테 투자해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고,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당장 주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다 이 지분금융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돈을 벌었니, 이러니,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니, 이러니, 뭐 이런 개념들이죠. 비트코인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지분금융도 아니고 파생상품에 가깝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것도 뭐 지분금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화폐라고 봅니다. 어쨌든 anyway 넘어서서 이쪽에 지분금융 우측에 해당되는 색칠된 영역에 있는 금융자산들은,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고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지 않고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내가 돌려받게 될 캐시플로우가 좀 널뛴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캐시플로우도 중간에 다시 생겨날 수 있고 그것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동성이,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품이고, 이쪽을 당연히 계산하는 게 더 어렵겠죠. 따라서 공부를 하는 과정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될 거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그 수업을 한 거냐면 이만큼을 딱 진행을 한 거죠. 딱 여기 선까지 한 겁니다. 위험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이번 돌아보기에서는 채권 그리고 위험까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 돈과이자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와 이자, 이건 경제성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라고 보통 제가 가정하는 내용들인데, 뭐 화폐의 역할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 가치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환수단 뭐 없으면 물물 교환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화폐가 끼어가지고 이제 쉬워졌죠. 요즘 뭐 화폐 대신에 뭐 카카오페이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다 화폐의 다른 형태니까. 지불수단 역시 마찬가지로 쌀을 내고, 옛날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면 쌀을 내서 소를 사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돈을 내고 소를 사는 거죠. 가치 저장도 마찬가지고요. 쌀을 쌓아놓으면 썩는데 화폐는 잘 안 썩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아예 안 썩죠. 가치 척도도 예전에는 제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래 이틀만큼 일했으니 쌀 2대를 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틀 동안 일했으니 시급이 얼마고 해서 이틀간의 임금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주는 거죠. 이틀 동안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이제 화폐 단위로 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자는 뭐냐? 앞에서도 봤지만 가치가 시간, 양, 위험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변하는데, 뭐 양은 너무 뻔하니까, 이건 뻔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크면 좋고 작으면 싫고 뭐 이런 뻔하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이라는 것이 가치, 어떤 금융상품 모든 것, 값을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에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우리가 시간가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시간가치. 특히나 이제 화폐로 표현되는 놈들의 시간가치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금융상품들을 다 화폐로 측정된 가치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할 거니까, 그 가격도 매기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할 거니까, 그랬을 때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의 의미가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time value of money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관련된 격언을 제가 밑에다 써놨죠. 오늘의 1달러는 내일의 1달러보다 좋다. 네, 오늘 100만원 받는 게 내일 100만원 받는 것보다 좋죠. 내일 100만원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오늘 100만 원 받으나 내일 100만 원 받으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수중에 한 푼도 없는데 오늘 마침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가 있다. 그런데 그 티켓이 20만 원이다. 내일 받을 100만 원이 지금 있었다면 그 콘서트를 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내일 100만 원 받으면 못 사. 매진이야. 광클이야. 비싸기거든 이건 뭐 콘서트에 방탄 BTS 콘서트에 뭐 포도가 난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건 비싸긴 거지. 없는 거지. 그래서 광삭순삭 비싹되는 이런 콘서트라는 그 짧은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가치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특히나 뭐 위험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특히나 유동성, 어떤 기회, 내가 그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적 기회를 내가 상실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긴다. 100만 원을 맡긴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긴 동안은 내가 그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한정판 굿즈가 뭐 일주일 동안만 오픈됐는데 그걸 산다던가 하는 기회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날리면은 내가 짜증이 나잖아요. 싫잖아. 그럼 내가 왜 은행에 돈을 왜 맡겨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은행이 대신 그 기회를 네가 날리는 대신 은행에 맡겨주면 이자를 줄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폐의 시간 가치인 거죠. 이거 뭐 경제성 공학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 유동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니까 그 기회의 가치가 내가 돈을 쓴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경제적 등가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돈을 이만큼 예금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이만큼의 시점이 지났을 때 이게 이제 이게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T만큼의 시점이 지났을 때 이쪽이 원리 합계 금액이 되겠죠. 그럼 원래 이만큼의 원금이 있었는데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 시점에는. 그러면 0시점, 지금의 요만큼의 금액과 T시점의 이만큼의 금액은 어떻다?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동등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예금을 하겠죠.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등하지 않고 이쪽이 더 훨씬 좋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은행이 그렇게 많은 이자를 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 균형이 맞춰진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등가를 계산을 할 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같은 이율로 이자가 불어나니까 네. 미래의 어떤 시점의 돈은 원래 현재의 어떤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만큼을 곱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10%면 1 플러스 10%니까 1.1이 돼요. 그러니까 원금 더하기 10%의 이자가 되고 그걸 1년 동안은 1승, 2년 동안은 2승. 왜냐하면 처음에 100이었다가 1년 후에는 110, 2년 후에는 12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제가 또 가렸네요. 1년 후에는 110, 2년 후에는 121 이렇게 될 거니까 10% 계속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10만 원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110만 원에 대한 10%가 다시 붙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133.1만 원 또 10%가 붙는 거죠. 계속 10%씩 불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곡선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리기간 실효이자율, 연속이자율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경제성공학 그 강의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연속이자율 정도 빼고 나머지 둘은 뭐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도 이번 학기에는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투자공학 쪽, 금융공학 쪽에서 필요 없는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필요한 개념인데 이번 학기에 다 커버는 못하고요. 얘네들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봐야 되는 내용이 한 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배, 3배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뭐 그만큼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안선택법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성공학 파트에서
뭐 독립대안, 배타적 대안 뭐 이런 얘기는 동영상 보시고요. 독립적 대안은 A, B, C가 있을 때 A도 고를 수 있고 B도 고를 수 있고 C도 고를 수 있고 몇 개를 골라도 상관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타적 대안은 예산에 제한이 있거나 무슨 조건 때문에 A 하나만 골라야 되거나 혹은 A, B 두 개만 골라야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뭐 두 개만 고르는 경우에도 A를 고르면 B, C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는 그런 변화가 생기죠. 남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한 것이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베타적.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독립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할 때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은 독립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베타적 대안으로 바라보죠. 그다음 두나싱 대안은 내가 이런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은행 예금이 두나싱 대안이 되고요. 따라서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은 은행 예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안 선택 방법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뭐 A가 좋냐, B가 좋냐, C가 좋냐를 뭘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투자공학에서 쓸 거는 NPV와 IRR이에요. NPV는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구하는 거라서 현재 가치법이라고 하고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어떤 금융상품이 시간이 좀 지나서 뭐 6년, 7년, 8년째 이런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얘들을 전부 다 현재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 환산하면 크기가 좀 줄어들겠죠. 그럼 합쳤더니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0.1 right now 내 입장에서는 요 정도 지불하고 얘를 살 수 있으면 본전이다, 똔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NPV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상품을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요소들도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DCF라고도 합니다. Discounted Cash Flow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IRR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수익률. 그런데 그냥 수익률을 하진 않고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20만 원 받는 거랑 121만 원이라고 해보죠.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똑같이 121만 원 받는데 2년 후에 받는 거랑 좀 다르겠죠. 네. 이 경우는 연수익률이 21%고 얘는 연수익률이 10%예요. 아까 10%씩 2년 지나가면 120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1년 단위로 따졌을 때는 더 커요. 네,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IRR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인데 여기다가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시간이 고려된 수익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채권에서는 뭘로 쓰인다고요? 예, YTM으로 쓰입니다. 네, 그 IRR과 YTM이 연결되는 구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IRR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나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동영상을 보시거나 경제성공학 동영상 내부 수익률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선택법에 따른 기준 뭐 이런 건 사실 이번 학기에는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개념 요거 2개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추가 공부, 이자율의 기간 구조 뭐 이런 거는 채권 쪽에서 이제 하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채권 파트에서 또 다루면 되겠습니다. 채권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돈가이자 파트 리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쓸데없이 좀 길어졌네요. 네, 원래 동영상 강의가 한 50분 정도 됐는데 물론 앞에 또 잡담이 있으니까 한 40분이라고 치면 이걸 20분으로 줄였으니까 2분의 1로 줄인 건데 이게 리뷰에 도움이 되나? 원래 동영상을 잘 다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채권 파트는 좀 더 짧게, 그러니까 원래 분량에 비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대로 가면은 리뷰 파트를 좀 또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학기 중간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이건 뭐 교육학자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걸 스스로도
실감을 했고 많은 교육학 하시는 분들이 학습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게 90%, 95%의 수준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보다는 80%씩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평소엔 진도를 좀 빠른 듯 살짝 나가면서 중간에 리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도를 일부러 잡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난 이해를 못했어, 난 바본가 봐, 난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뷰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원래 강의 동영상 다시 한번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여기든 원래 강의 동영상이든 강의 자료든 어디든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전 또 다른 리뷰 동영상 찍으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